예,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NKTV 일부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최룡해가 김정은의 다음가는 북한 권력의 2인자라고 또 그 자리를 굳혔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뉴스들인데, 저희 탈북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좀 반대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최룡해는 이번에 2인자로서 자리를 붙였거나 또 등극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는 한직으로 밀려났다. 그의 권력은 더 약화됐으며 그의 영향력은 엄청 축소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사에 대해서 그의 타이틀만 보고 나면 사실상 뭐 엄청나게 큰 권력인 것 같지만은 실제 내부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력, 그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겠는데, 우리 언론들과 또 대북 분석가들은 타이틀에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뭐 헌법이라고 하는 그 안에 명시되어 있는 타이틀이 뭐 권한 이런 것들을 의식하다 보면 진짜로 그 성문화된 우리 법에서 밝힌 어떤 직제와 그것의 권한대 실제적인 행사하고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딱 맞는데 그게 준하지 않습니까? 벗어나도 안 되고 월권이고요. 미처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그게 성문화된 그런 게 없지만은 누구도 그걸 이렇다라고 증거를 댈 수 없지만은 사실상 그가 하고 있는 권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권력도 있고 또 드러난 권력도 성문화되지 않는 권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우리 대북 분석가들, 언론들이 좀 보는 시각을 각 내부의 어떤 구체적인 실태, 실상들에 좀 준해서 봐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겉으로 보이는 북한과 그 내부의 북한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언론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이렇게 최룡해 2인자 이렇게 구글에서만 제가 검색을 해도 엄청난 이 사진들과 이 기사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룡해 2인자 붙이고 최룡해 2인자 붙였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최룡해가 2인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이런 기사들 가운데서 제가 하나만 좀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최룡해가 2인자로 등극됐다고 보는가? 네, 최룡해 2인자 붙이고 총리의 김재룡이라는 제목의 한 언론에서는 어저께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되고 여기 김영남 대신에 이번에 최룡해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되면서 사실상 2인자 자리를 붙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언론이 이 분석가, 대북 정책가들이 어떤 그 견해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실제로 최룡해라고 한 그 인물이 새롭게 자리를 차지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도대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의 권력이 국무위원장의 뒷이은 2인자로서의 권력들이 명시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당 조직 지도부 부장, 또 본부당 비서, 이걸 다 놓게 됐으니까 이거하고 새로운 직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걸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견해와 우리 언론이 분석하고 그 차이나는 타당성들을 아마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최룡해죠. 한때 우리 언론에서는 이 최룡해가 김정일이 타던 이 제8세대 벤츠 W214를 물려받을 정도로 김정은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고 또 사실상 2인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의 이 8세대 벤츠, 지금 아마 9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8세대 벤츠는 한 대가
10억 이상 되는 그런 벤츠인데 북한에 2대가 딱 있는데 이 한 대를 김정은이 타고 그거보다 엄청 큰 거래요. 그리고 김정일이 타던 벤츠를 최령현한테 줬다. 그러니까 거기가 2인자가 아니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제가 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나 오늘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최령현은 김정은에 의해서 점차 그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으며 그의 권력들이 엄청 박탈되고 있으며 그는 점차 김정은 주위에서 멀리 치워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이렇게 탈북자들은 보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열거할 수 있지만은 네 가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권력 구조의 특징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 권력 중에서 제일 권력은 아시는 것처럼 당 권력입니다. 그리고 제2 권력은 군 권력이고요. 3 권력은 행정 권력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법치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권력이 더 높다 낮다로 말하기는 좀 타당성이 없지만 북한에서는 이 권력의 순위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법치 권력이 모든 권력 위에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국민들의 민의를 대표하니까요. 근데 북한에도 법치 권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권력은 사실 곧 수령이 교수가 곧 법이고 지상의 명령으로 돼 있고 여기에 또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규제하는 법 위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치 권력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그냥 형식상 무늬만 있다라고 보는 것이 북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굳어진 하나의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최고인민회 위원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헌법 조항들을 보면 사실상 애국 대사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신임장을 봉정받고 이런 아그레망을 수행하는 그 형식적인 국가 수반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다 아시겠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단 사람을 쓸 수 있는 권력, 인사권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돈을 갖다가 만질 수 있는 이런 권력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권력, 이게 핵심 권력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은 사람을 쓰거나 돈을 다루거나 군대를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그 아주 잘 지은 건물에 앉아서 애국대사들이나 만나고 국가 수반의 그 형식을 갖추고 다른 나라들을 방문해서 국교 관계와 관련된 또 이런 애교와 관련된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북한 내부에서는 정말 아무 실수에도 없는 형식적인 고수합의에 지나지 않는 거죠. 탈북민들에게 한번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보시죠. 중앙당 조직부 부장하고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누가 더 힘이 셀까?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바로 답이 나오죠. 당연히 중앙당 조직지도부장이죠. 중앙당 조직지도부장이 어찌 보면 제 2인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할 정도입니다. 물론 2인자는 따로 있죠. 저는 여기서 2인자를 더 논하면 그것은 사실 본질을 흐리는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2인자는 누구냐? 김여정이 결국은 2인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 2인자를 가지고 누구냐 아니냐 오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최룡해가 이번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뻥거지를 뒤집어 쓴 게 승진도 아니요. 그의 권력이 더 커진 것도 아니요. 오히려 그는 핵심 권력부 즉 김정은에서 멀리 치워져 있으며 그는 과거에 당 본부당 비서하면서 또 조직지도부 부장을 하면서 사람을 쓰고 또 그리고 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만질 수 있던 그런 자리에서는 벗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이 폰만 잡을 수 있는 이런 자리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한직으로 내쳐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어떻게 된 모양통인지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최룡해고, 그리고 그 부위원장으로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철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김영철이요, 이 군인입니다. 그리고 김영철은 대남공작과 관련된, 그리고 북한의 주요한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로 대미, 대남 이쪽을 맡은 사람이지 최고인민위하고는 전혀 관계없단 말이죠. 그런데 김정은은 최고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이 법치 권력이 혹시나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서 김영철을 부위원장으로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최룡해가 주관하는 최고인민회의 어떤 상임회 이런 것들이 김정은의 의도와 맞지 않게 엉뚱한 결론을 내리거나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으로 따진다면, 다시 말해서 헌법으로 따진다면 국가수반격인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최고인민회를 소집해가지고 국무위원장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잘못 쓰질 때를 예비해서 이렇게 쓰지 못할 권력이지만 혹시라도 재해서 불이라도 되살아날 것 같아가지고 안전장치를 위해서 김영철을 갖다 붙여놨다는 것, 상당히 이게 부상천외한 이런 사실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논의와 시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한직이라고 하는 근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최고인민회 위원장은 권력의 본질인 사람을 쓰고 돈을 쓰고 군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힘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어떤 뻥거지를 쓰든 몇 개를 뒤집어 쓰든 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최룡해는 결국은 과거에 있던 당 권력, 군 권력을 다 빼앗긴 채 이번에 그냥 무늬만 좋은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으로 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김정은이 최룡해를 견제하고 오늘날 와서 그를 멀리 내치게 된 그 권력의 박탈 과정들을 우리가 좀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 좀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죽고 나서 집권 1기 내각을 구성하고 자기 측근들을 구성하면서 당연히 항일발치산 이런 전통으로 명분을 가지고 있는 북한 체제의 초속 때문에 결국은 최룡해를 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때 4월 달에 군대도 나가본 적이 없는 최룡해를 바로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아예 전격적으로 감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 생각지도 못한 군 권력을 획득하게 된 거죠. 근데 그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성택이 축청됐죠. 2013년 아마 12월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사달난 거죠. 장성택과 최룡해는 진짜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완전 동지라고 보기는 그랬습니다만은 그들 사이는 형님 아우러서 딱 그 결속되어 있는 사이였단 말이죠. 예전에 청년동맹 때부터 장성택은 3대혁명 소조라고 하는 청년 착한 밀착이 결부된 당내 사업을 총괄하고, 그러면서 둘은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고 하는 걸 치르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같이 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구성했습니다. 장성택이 숙청되고 나니까 그하고 완전히 혈연적 관계에 있는 최룡해에 대해서 뭔가 웃음이 눈초리를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장성택을 숙청하는 데는 최룡해가 앞장섰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마 직분이 그랬기 때문에 주어진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성택 숙청하고 나서 군을 총괄하고 있는 최룡해에 대해서 불안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인 2015년 4월경에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에서 해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 근로단체 부에 와서 일하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에게서 군과 관련된 권력을 박탈한 거죠. 군하고 이제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2016년 5월에 김정은은 최룡해를 다시 한번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에게 당 권력을 부여합니다. 뭐냐면요. 2016년 바로 5월에 진행된 당제 7차 대회에서 그는 전격적으로 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됐고요. 또 두 가지 타이틀을 더 쓰게 됩니다. 하나는 조선노동당 본부당 위원장. 물론 김정은에 의해서 감시되는 권력입니다만은. 그런데 이거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항일발치산 2세대, 3세대들로 되어 있는 하나의 친교 사조직 모임, 즉 신봉화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그 실제 이름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분류가 했습니다. 그런 조직이 출범과 자기 형이 거기에 관여하면서 굉장히 이 항일발치산 2, 3세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김정은에 의해서 빼앗겨지고 또 자기들은 이제 관세를 받는 이런 느낌을 들면서 최룡해를 중심으로 엄청 결속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이제 권력의 밑자리가 이게 불안한 걸 느낀 김정은은 이때부터 최룡해한테서 당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모색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달에는 그가 쭉 한 8, 9년 동안 가지고 있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이 자리를 빼앗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우리나라의 그런 국가체육 상하고 다릅니다. 이 국가체육지도위원회는요, 북한의 군이나 또 청년동맹, 일반 사회에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체육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그리고 어떤 전시동원과 관련해서도 국가의 위상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바로 사회에 미치는 이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최룡해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2017년 4월에 그를 해임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차단했죠. 그리고 최룡해를 또 시켜가지고 황병서와 김원홍을 2017년 4월달 역시 이걸 제거를 합니다. 해임시켰죠. 마지막 그한테서 이 당 권력을 박탈하기 위해서 바로 어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그를 중앙당에서부터 최고인민회의 내로 완전히 옮겨놨습니다. 옮겨놔가지고 거의 지금까지 행사하고 있던 당 권력은 박탈된 셈입니다. 어제 최고인민회의 진행에 앞서서 진행된 당제 14차 이 전원회의에서 몇 가지 주요 직제들에 대한 해임 보직안이 나왔는데 밝혀진 부분이 있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 임명된 사람들은 다 밝혔는데 해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 좀 팩트로서 제가 그 최룡해가 이번에 당 부위원장에서 해임이 되고 또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해임이 되고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갔다. 이걸 제가 딱 찍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그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당 정치국 상임위원회를 겸직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그냥 깨차고 있을지는 몰라도 당 부위원장, 당 조직부, 그리고 본부당 위원장, 이 자리는 사실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은 하나에게 강북에 있고 또 한 건물 강남에 있는데 그가 건물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오가면서 중앙당도 돌보고 거기서도 수장 자리를 하고 최고인민회도 수장 자리하고 아니면 본부당에서 수장이면서 그냥 필요할 때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악의행망을 받는다든지 해 나간다든지 좀 더 추가적인 번거지를 받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당 부위원장 그리고 조직지도부장, 본부당 위원장 이 자리를
내놓았다라고 하면 그는 분명히 확실하게 그런 단권력에서 배제된 셈입니다. 그러면 배제는 됐다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국무위원장의 헌법적 권한을 좀 보면 상임위의 위원장은 정말 꼭두각시라고 하는 것밖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2절에 국무위원장의 그런 권한을 보십시오. 우영은 다 빼고요.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 국가 수반입니다. 국무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 간부를 임명 및 해임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특사권을 행사한다. 다른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동원령을 내린다. 전시의 국가방위위원장을 조치한다. 그럼 우리 남한에서 해야하는 대통령과 입법권, 사법권 수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여기 지금 현재 국무위원장한테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색과 그림만 국가 수반이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의 권한이라고 하는 건 사람 한 명 게다가 중요직에 벗어날 수도 없고 또 돈도 김정은이 주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고요. 군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관이니까 더 이상 실권이 없는 그림자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게 됩니다. 그럼 왜 최룡해를 이렇게 멀리 치우겠느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항일발치산 이 출신들의 맏형과 같은 최룡해를 점차 권력 중심부에서 또 자기 지근거리에서 멀리 지금 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결국은 최룡해가 가지고 있는 그 당 권력이 오용되거나 남용돼 가지고 최룡해 측근들이 대거 중앙당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국가의 중요 지도기관 성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김정은이 사람이 아닌 최룡해의 사람들로 제 주변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일단 인사권 그리고 간부권 그리고 그가 명령 지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빼가지고 없애가지고 결국은 이 최룡해의 권력을 힘을 빼버리는 게 현재로서는 자기 권력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의 가업이라고 김정은은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룡해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전면적으로 어느 날 회의를 해가지고 딱 쳐버리고 해임한다 멋진다 이렇게 해버리면 항일발산 2, 3세들은 더는 참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들을 한 번에 장성택을 치든 다 목을 쳐버리면 김정은 자기 자신도 엄청난 피해를 봐야 되고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룡해와 또 항일발산 2세, 3세대들이 그런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모양새는 좋게 타이틀도 큼직하게 주면서 사실상 힘없는 자리로 내쳤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장성택 처형 이후에 시작된 최룡해에 대한 견제와 힘빼기 결국은 이번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최룡해가 어떤 그 큰 변란이 없는 한 다시 중앙당이나 군에 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김정은이 바라는 건 뭔가 지금처럼 그 자리에서 늙어가지고 김영남이 91세에 이번 자리를 낸 것처럼 그 자리에서 탈 내지 말고 난대에서 반기를 들지 말고 항일투사 2, 3세들과 적당히 사교하고 놀면서 권력 쪽으로는 옮겨지 말기를 그러다가 죽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틀 동안에 걸쳐서 당 전원회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당, 정 이런 역대급 인사 물갈이가 진행되었는데 눈에 띄는 거는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일투사 2세, 3세들 전부 다 2세, 3세들이 아주 대거 탈락됐습니다. 이번에 호명된 엄청난 그 인사들의 항일투사 자녀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김정은의 백두혈통과 또 최룡해의 항일발치산 혈통과의
권력 싸움이 가시화됐다라고 하는 걸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 싸움은 아주 오묘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 말이죠. 이렇게 드러내고 총을 겨루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번에 칼질해서 서로 피를 본 다음에 양쪽이 다 피해가 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건 동관을 가지고 누가 더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많은 사람들 또를 끌어들이고 어떻게 지략적으로 싸우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승패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번 최룡해를 이렇게 아주 모양새 좋게 군 권력, 당 권력에서 다 배제시켜 가지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몰아버렸지만은,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밖에서 봤을 때에는 거의 권력 구조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2인자로 갔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생길 정도로 이 권력 싸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일부는 인식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은 최룡해 본인과 결국은 항일투사 2, 3세들은 다 아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그들도 굉장히 이번 인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김정은이 철출을 받아서 능지처참되지 않게 위해서 더욱 결속될 것이고, 그럴수록 그들은 다양한 수법과 지략을 가지고 김정은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지어는 궁극적인 경우까지도 고려해서 그들은 아마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김정은 어떤 경우에도 최룡해를 절대 숙청하지 못합니다. 그런 최룡해가 가지고 있는 백두혈통의 후광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금 운을 대고 명줄 걸고 있는 죽기 살기의 많은 동료들, 또 그리고 인맥들이 있고 뒤에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장상택을 친 거하고는 전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역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공생, 공존 이런 관계, 그러면서 견제하고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섰을 때에는 가차없이 뭔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더더욱 가시화될 것이고 거세질 것이다.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이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